카페에서 커피를 호로록 하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커피 맛이 어때?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출근했네? 너 그 여자한테 되게 다정하게 웃더라. 그 여자 매춘부야. 현관문을 닫고 딱 들어왔는데 너 나 보여? 난 너 보여. 우린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 종일 내가 출근하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러는 내내 이런 문자를 받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문자가 1년, 2년, 몇 년 동안 수십 개 알 수 없는 번호로 하루에 125통씩 넘게 쏟아진다면요. 안녕하세요. 넷플릭스에 다큐 보려고 결제하는 여자 베이입니다. 오늘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영업하려고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정말이지 사랑과 전쟁 비교도 안 돼. 충격적인 실화를 가져왔습니다. 한 남자가 가벼운 만남을 원했다가 그야말로 지옥의 늪에 빠져버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을 처음으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데이브 크루파라는 남성입니다. 데이브는 트럭 휴게소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에이미라는 금발의 여성이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돼요. 데이브와 에이미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고 어느새 아들과 딸까지 생겼습니다. 한눈에 반했대요. 둘은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혼 관계로 같이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데이브는 낮에 일하고 에이미는 밤에 일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얼굴 볼 시간이 많이 없었대요. 데이브 말로는 같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헤어질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에이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데이브 집을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해서 살게 됩니다. 데이브는 에이미랑 헤어지더라도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었어요. 애기들이 자기 집에 찾아서 놀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35살 데이브, 싱글 데디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데이브는 이사해서 자동차 업계 매니저로 또 취직을 했어요. 작고 꽤나 예쁘고 귀여운 원룸 아파트도 하나 구했습니다. 이제 막 여자친구라도 헤어지고 혼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유를 만끽하기로 결심합니다. 뭘 했을까요? 이제 막 자유롭게 혼자가 된 사람이 틴더. 네, 맞습니다. 틴더 같은 데이팅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이때만 해도 한 10몇 년 전 일이에요. 2010년대 일? 그래가지고 데이팅 앱이라기보다는 사이트가 조금 더 보편적이었어요. 바로 데이팅 사이트를 검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팅 사이트 같은 게 지금도 사실 인식이 좋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만남의 창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데이브는 어차피 진지한 만남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미 진지한 만남을 해봤잖아요, 에이미랑. 그래서 자기 프로필 안에 이렇게 적었죠.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즐길 상대를 찾는다. 데이브는 설레는 마음으로 프로필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운데에 글씨로 조그맣게 뜹니다. 14,329명과 매칭 중... 9,840명, 2,045명, 107명. 숫자가 점점 줄어들수록 심장이 떨렸습니다. 두근두근. 그리고 매칭된 결과 띠로롱 0명. 여러분 0명이었어요. 데이브와 매칭이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브는 진짜 내가 그렇게 아무도 말을 안 걸 정도로 끔찍한가? 이러면서 되게 속상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사이트에 다시 접속한 데이브는 인덱스 칸에 뉴라고 적힌 빨강색 알람을 발견했어요. 뭐지? 두근두근 거리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한 여자의 프로필이 들어있었습니다. 리즈라는 여자가 데이브의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매칭 신청을 한 거예요. 그녀의 프로필은 아주 쿨하고 소박해 보였습니다. 34살이고 여성,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동물을 아주 좋아해서 개 2마리와 고양이 진짜 겁나 커. 무슨 아나콘다 같이 생긴 겁나 큰 뱀까지 키우고 있었어요. 반려동물을 4마리나 키우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 리즈도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고 있었어요. 싱글맘에 싱글 데디. 이건 뭐 천생연분 아니에요? 만나서 같이 데이트하자 해가지고 바로 만났어요. 오락실과 볼링장이 함께 있는 술집에서 만났는데 엄청 활기차고 밝은 리즈의 매력에 데이브가 금방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연애에 신난 데이브가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린라이트야 라고 생각하고 리즈에게 바로 직진했어요. 속전속결로 그날 리즈와 함께 밤을 잘 보냈고 두 사람은 연인은 아니지만 가벼운 관계를 자주 하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데이브는 첫 데이트에서 리즈에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절대 한 사람에게 정착할 생각이 없어.
리즈도 그 말에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리즈와 캐주얼한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데이브의 정비소에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캐리 파버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어요. 데이브는 그녀를 딱 보자마자 오, 미인인데? 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캐리는 자신의 차를 고쳐달라고 맡기러 온 손님이었고 데이브는 그냥 매니저일 뿐 두 사람이 더 관계가 진전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게 끝이었죠. 몇 주 후 데이브가 리즈에 만족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는 가벼운 만남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또다시 데이팅 사이트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캐리 파버의 프로필이었어요. 데이브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바로 캐리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채팅으로. 나 당신 알아요. 그랬더니 캐리도 바로 답장을 했어요. 저도 당신 알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첫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만나본 캐리는 정말 멋진 여성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지만 대학에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마쳤고 프로그래머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가진 싱글맘이었어요. 첫 만남에 같이 핸드폰 보면서 막 애기 사진도 보여주고 자기 아들이 이만큼 자랐고 뭐 이런 대소사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똑똑하고 섹시하기까지. 데이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자신에게 좀 과분한 데이트 상대라고 느꼈어요. 그래도 데이트 마지막에 혹시라도 여태까지 나랑 같이 있었으면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용기 내서 데이브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갈래요? 캐리는 웃으면서 좋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둘은 함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감옥 같겠지만 여러분, 감옥 아니고 아파트 이게 베란다에서 본 장면이에요. 데이브의 원룸 아파트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캐리와 데이브가 막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였어요. 캐리가 코트도 벗기 전이었죠. 똑똑똑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는 뜻밖에도 리즈가 서 있었어요. 데이브, 나 뭐 두고 간 게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갈게. 정말 뭔가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집 안에는 방금 데이트한 캐리가 들어있고 문 바깥에는 리즈가 서 있으니까요. 물론 리즈한테 우리 가벼운 만남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아니야 얘기를 항상 해왔었지만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데이브는 일단은 집안에 있는 캐리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줍니다. 어쩔 수 없었죠. 처음 본 데이트 상대한테 지금 상황을 말하자니 죽도록 어색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캐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캐리는 리즈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데이브와 캐리가 현관문을 같이 나왔습니다. 문 밖에는 리즈가 서 있었죠. 집 안에서 나오던 캐리,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리즈. 데이브의 캐주얼한 데이트 상대 두 사람이 그 좁은 현관에서 마주친 거예요. 두 사람은 한 3초에서 1초 정도? 짧게 눈이 마주쳤고 어차피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였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눈 마주쳤으니까 외국인들은 눈 마주치면 무조건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가볍게 눈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기분 좋은 눈인사는 아니었겠죠? 뭔가 민망한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나 봐요. 캐리는 집 밖으로, 리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즈가 물건을 진짜 놓고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집을 금방 떠났습니다. 그래서 데이브는 캐리한테 엄청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리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망쳤다. 이제 캐리랑 못 만나겠다.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생각하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캐리의 반응이 진짜 의외였습니다. 저 지금 집에 한 반쯤 도착했어요. 근데 어차피 제가 되돌아가긴 좀 그렇고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캐리가 되게 쿨하게. 그래서 데이브는 와씨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한달음에 캐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캐리가 데이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도 어차피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즐겨요. 당연히 좋죠. 이제 둘은 진짜 캐주얼하게 만남을 가지면서 마음 편하게 서로 즐기고 지냈다고 해요. 캐리의 직장은 데이브 집에서 3블록 거리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주로 데이브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눴다고 해요. 그렇게 완벽한 캐주얼한 관계가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6시 데이브가 출근하면서 캐리에게 키스를 이렇게 쭉 하고 나 출근할게 이렇게 하고 집을 나섰어요. 오전 11시 반쯤 캐리에게 문자가 옵니다. 데이브 우리 같이 살자. 데이브는 순간 당황했어요. 뭐지? 만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그때 의사도 전달했잖아. 나는 그냥 캐주얼한 관계이고 싶고 직장이 가까우니까 내 집에서 그냥 머무는 건 상관없는데 완전히 동거하고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완곡하게 돌려서 거절했습니다. 우리 캐주얼하게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 이미 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데이브가 이 메시지의 전송 버튼을 누른 그 순간 갑자기 문자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잊어버려. 네가 내 인생을 완전 다 망쳤어. 완전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섹시하고 완벽했던 캐리가 갑자기 이런 본성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데이브는 신경이 쓰여서 점심시간에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캐리가 사라졌어요. 가방도 짐도 칫솔도 그녀의 모든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데이브는
좀 아쉽긴 했지만 이제 헤어진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좋은 여자랑 만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냥 쭉 지냈다고 해요. 진짜 데이브는 별 느낌이 없었던 거야.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니 다시 캐리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넌 개자식이야. 네가 아끼는 것들 내가 다 파괴할 거야. 문자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무례해지고 위협적으로 변해갔어요. 그 무렵 캐리의 엄마 낸시는 딸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집과 직장이 가까워서 거기서 많이 지낼 것 같다는 얘기도 이미 들었던 상태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캐리가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캐리 엄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당연히 마지막으로 연락하고 나눴던 남자친구 데이브를 찾아갔어요. 보안관이 데이브한테 가서 캐리가 지금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데이브가 아니 저 잘 몰라요. 보안관이 되게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남자친구면서 행방을 몰라? 여자친구의? 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의심스럽게 쳐다봤죠. 데이브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 이상한 문자들을 막 보냈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캐리한테 받은 그 끔찍한 문자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나한테 욕을 어떻게 했는지 나를 어떤 식으로 협박하고 막 했는지. 보안관들이 그걸 보고서는 뭐야 나쁘게 헤어지셨네 이런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면 곧 지쳐서 안 할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저희가 괜히 의심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러고서는 보안관들이랑 데이브랑 이렇게 악수하면서 떠났어요. 근데 다행히 캐리 엄마에게 캐리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엄마 실종 신고했다고 들었어요. 저 실종된 거 아니에요.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취업하고 살고 싶어요. 다들 사랑하지만 제가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어머니 날 축하해요.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캐리 엄마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데이브는 캐리가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완전히 확신했어요. 맨날 문자를 보내고 막 이 문자 내용도 이상하고. 근데 한동안 못 봤던 리즈 있잖아요. 어느 날 리즈가 데이브 집을 찾아온 거예요. 데이브가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더니 리즈의 차 옆면이 열쇠로 깊게 긁혀 있었어요. 이렇게. 일부러 송곳 같은 거 들고서는 한쪽 면을 아예 그냥 이렇게 하고 긋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차주 입장에서 완전 열받죠? 그리고 리즈한테도 이상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데이브를 내버려두지 않으면 더한 짓도 할 거야. 이 매춘부야. 리즈도 캐리에게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브와 똑같은 방식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계속 받고 있었대요. 그리고 데이브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끝장났어. 차 긁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이때부터 캐리의 스토킹이 데이브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했는데요. 데이브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문자가 와요. 커피 맛이 어때? 직장에서 정비 일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님이 자주 올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출근했네? 너 아까 그 여자한테 진짜 다정하게 웃더라. 집에 있으면 내가 네 곁에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처음에 캐리의 번호로만 문자가 왔었는데요. 나중에는 30에서 40개의 번호가 다른 번호로 시도 때도 없이 왔대요. 내용도 점점 유치해지고 엄청 인신공격적이야. 나 아직도 네 집 열쇠 갖고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는 여잔지 너한테 보여줄게. 너 바람 피운 죗값을 치러야 돼. 이 발기부전 찌질이야. 이런 것까지 보냈대요. 막말이 심하네.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제가 그나마 덜 심한 것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메일도 진짜 다양한 가명으로 최대 125통씩 쏟아졌다고 합니다. 데이브는 결국 오마하 경찰국의 스토킹 및 가정폭력 담당인 크리스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도 처음에는 질투심 많은 전 여친의 소행으로 봤지만 내용 자체가 완전 데이브 근처에서 24시간 지켜보는 것처럼 내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캐리의 사진을 들고 데이브를 관찰할 수 있는 곳마다 다 들고 가가지고 이 여자 보셨어요? 이 여자 보셨어요? 이러면서 탐문 수사를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캐리가 데이브한테 사진 몇 장을 보낸 거예요. 어떤 집 안의 사진이에요. 이 집 안인 데이브한테도 되게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바로 리즈의 집이었습니다. 너 여기 어딘지 알지? 그 여자가 차고 문을 열어놓고 갔더라.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데이브가 리즈의 집으로 완전 달려갔습니다. 캐리는 차고 안에 있던 리즈의 차를 옆에 또 긁어놨어요. 진짜 너무 열받지 않아요? 차주 입장에서? 그것도 그냥 막 겉에 그 도색만 이렇게 긁은 게 아니라 완전 깊게 찍 하고 그은 거잖아요. 열받게. 차고 벽에는 낙서까지 해놨습니다. 며칠 뒤에 데이브한테 리즈의 전화가 옵니다. 누군가 자기네 집 창문을 깨고 침입했다는 거예요.
침대 위쪽 벽에는 빨간 립스틱으로 이런 낙서 꺼져 매춘부야. 그리고 침대 위에는 리즈의 옷이 막 한 10벌가량이 막 이렇게 찢어져 있었어요. 칼로 갈갈이. 이건 진짜 심각한 신체적 위협이잖아요. 데이브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캐리라는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리즈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된 거잖아요. 리즈는 무슨 죄야? 캐리랑 잠깐 한 3초 정도 마주친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브는 내가 당분간이라도 리즈를 지켜줘야겠다. 이 마음 하나로 리즈와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스토킹은 1년이 넘게 계속됐어요. 데이브는 거의 편집증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이 끔찍한 현실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술집에서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 문자 하나가 도착합니다. 내가 그 더러운 매춘부 집에 불을 질렀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데이브가 서둘러 리즈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그곳에는 소방차와 경찰차가 가득했고요. 화재 진압은 이제 끝난 상태였어요. 리즈는 집 바깥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데이브는 리즈를 보자마자 위로를 해주고 있었어요. 미친 거죠. 방화까지 한 거야. 다행히, 진짜 다행히도 리즈의 집에 아이들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없었는데 집 안에서 반려동물 있었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2마리에 고양이 1마리에 뱀. 그 반려동물이 모두 죽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그때 집 상태가 진짜 심각하게 화재가 나긴 했더라고요. 벽도 나무여가지고 좀 타고 가구들도 진짜 많이 버려야 했겠죠. 이렇게 휘발유를 곳곳에다 뿌려가지고 방화를 저지른 거더라고요. 리즈는 모든 재산과 집을 잃고 게다가 반려동물까지 다 잃은 거예요. 결국 리즈는 남은 짐을 챙겨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갑니다. 캐리가 쫓아오지 못하게 데이브한테는 어디로 가는지도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둘은 헤어지게 됐죠. 데이브는 자신의 고통을 유일하게 이해해주던 한 사람이었잖아요, 리즈가. 그래서 엄청나게 상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이해는 하죠. 데이브였어도 무서워서 이사간 집 안 알려줬을 것 같아요. 캐리가 또 쫓아오면 어떡해요? 데이브도 결국에는 상심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되겠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새 직장도 얻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1년쯤 지났을 때 데이브는 지치지도 않나 봐요. 미쳤나봐. 데이브는 또다시 외로움을 느꼈고 나왔으면 안 했을 것 같아. 또다시 데이트 앱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나마 좀 양심이 있었던 게 여태까지는 다 똑같은 데이트 사이트를 이용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데이트 사이트로 옮겼어요. 거기에도 프로필에 캐주얼한 만남을 원함, 가볍게 같이 함께 지낼 여자 원함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등록을 해놨더니 어떤 한 여자와 매칭이 됐어요. 채팅도 이렇게 나눠봤는데 이게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식당에서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웨이터가 오더니 되게 장난스럽게 데이트 상대한테 바람 맞으셨나 봐요. 데이브도 그런가 봐요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여자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저 가는 중인데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데이브는 아예 안 오는 거 아니네? 오늘 밤은 혼자 보내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제 안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야, 나 캐리야. 너 여시나 먹어. 캐리가 데이브가 언제 또 다른 데이팅 앱을 쓰나 프로필을 등록해놓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이브가 딱 프로필 등록하자마자 바로 데이트 신청해가지고 채팅하고선 다른 여자인 척. 개소름 돋죠. 데이브는 실수로 캐리를 또 끌어들인 거예요. 아니 이사를 가면 뭐해. 핸드폰 바꾸고 직장 바꾸고 하면 뭐해.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스토커가 데이브의 전처인 에이미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매일 에이미를 없애겠다는 협박이 왔습니다. 심지어 문자에는 애들 이름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에이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문자가 이렇게 옵니다. 라이언이 지금 미끄럼틀을 타고 있네. 너는 그네 있는 렉시의 등을 밀어주고 있어. 에이미는 이 문자를 보자마자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애들이랑 함께 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캐리가 쳐다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캐리가 니네 아이들 자는 동안 내가 니네 집 침입해가지고 목 그어버릴 거야.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어느 날은 아들이 야구방망이를 소중하게 안고 소파에 이렇게 쪼그려서 잠들었대요. 그래서 에이미가 아들 왜 여기서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 여자가 오면 내가 엄마랑 누나랑 다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이에게 이런 큰 짐을 준 것 같아서 에이미도 그렇고 데이브도 그렇고 마음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보다 못한 데이브의 아버지가 이 얘기를 계속 들어왔잖아요. 큰 사단이 나겠다. 그래가지고 데이브 네 총 없지? 너 혹시 모르니까 니라도 애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총 한 자루를 사다 줍니다. 데이브는 이 총을 아이들의 손이 닿진 않지만 본인은 키가 크니까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침실 옷장 맨 윗칸에다가 넣어뒀습니다. 그 무렵 다른 관할서인 포타와타미 보안관서에 짐이라는 형사가 있었어요. 짐은 항상 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짐이라는 이 사람과 같이 일하는 라이언이라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분이 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말 한 번 타본 적이 없는데 이 구역에서 카우보이 짓이란 짓은 다 하고 다닌다고 이러면서 엄청 놀리던데. 짐은 캐리 파버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미제 사건처럼 남았었어요. 엄청 주목받지 않았었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였냐면 캐리가 조울증이 있었대요. 그런데 집을 나갈 때 약을 그대로 두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계속 지냈다면은 이 정신건강 병세가 심각해져가지고 스토킹이 발발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증발할 수가 있나? 거기에 붙어있는 사진들을 봤는데 캐리가 떠난 그 집 상태가 완전 그냥 캐리 하나만 증발한 것처럼 짐도 그대로, 옷장 안에 옷도 그대로, 가구 같은 것도 뭐 그대로. 분명히 캐리는 엄마한테 이사를 갔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은행 기록 같은 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캐리가 실종되고 나서 며칠 후에 총 2회의 인출 기록만 있고 그 이후로는 없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이랑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짐은 어쩌면 캐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나?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이브와 리즈, 에이미, 데이브의 자식들까지 괴롭힌 이 문자들은 대체 누가 보낸 거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짐은 IT 전문가이자 예비 부관인 토니 파카를 찾아갑니다. 토니 파카 되게 무섭게 나왔는데 무서운 분 아니고요. 귀여우신 분이에요. 토니는 나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1년에 1달러를 받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돕는 봉사를 했었대요. 이분이 이제 인터뷰에서 되게 이상한 쉐이크를 계속 흔들어 마시면서 이거는 범생이들이 먹는 거죠. 저는 이걸 하루에 총 2번에 나눠서 마시고 마신 후에는 무조건 후무스를 먹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 괴짜적인 말을 하는데 약간 자폐 스펙트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그 캐릭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토니는 캐리가 보낸 수백만 개의 메시지와 이메일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토커는 IP 주소를 숨기기 위해 VPN이나 맥도날드 같은 공용 와이파이 등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토니는 포기하지 않고 패턴을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GPT 사용하는 것처럼 이 토니도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이 수백만 개의 IP 주소 중에 너가 생각하기에 독특한 패턴을 가진 IP 주소가 있어? 라고 딱 검색을 했더니 그 수백만 개 중에서 13,000개의 IP 주소를 출연했습니다. 엄청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토니는 2번째 질문을 해요. 이 중에 가장 자주 사용된 IP 주소 10개를 추려줘. 10개가 딱 IP가 나왔는데 10개 중에 8개는 VPN 서비스라 추적이 불가능한 그냥 의미 없는 IP 주소였어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된 1위 IP 주소가 있었는데 174.71.6.133이었어요. 오, 뭐지? 2개 중에 1개가 이렇게 많이 사용됐으면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토니가 이 IP 주소를 추적해봤습니다. 주소는 아이오와이주 카운실 블러프의 한 주택이었는데요. 주인 이름은 바로 토드 버터보. 이 집 주인의 이름을 보는 순간 토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기 부하 직원인 거예요. 진짜 기겁할 만한 일이죠. 짐은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수색영장을 들고 토드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집에 살면서 와이파이를 쓴 적 있습니까? 토드는 저는 절대 이런 메시지를 쓸 리가 없잖아요. 저 아니고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가 깨부타는 많이 하는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쓴다면 썼을 수 있겠네요. 자기네 집이 불에 타가지고 그냥 저희 집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친구는 바로 리즈 골리어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갑자기 맞춰지고 있습니다. 캐리
캐리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리즈가 캐리를 사칭해서 이 모든 짓을 벌인 거예요. 데이브한테 문자 보내고 리즈 본인 자신한테도 막 문자 보내고 캐리 엄마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데이브의 전처인 에이미한테까지도 그 모든 문자를 다 리즈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안관은 이 사실을 바로 데이브한테 알렸어요. 데이브는 머리가 빙빙 돌아갔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여태까지 캐리만 원망하고 캐리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봤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리즈였다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리즈가 그러면 본인의 차를 그렇게 긁은 거야? 2번이나? 본인이 그러면은 집 창문을 깨고 침대 위에다가 꺼져 이 매춘부야 뭐 이런 거 써놓고 자기 옷을 박박 찢어가지고 칼로 긋고 심지어 자기 집에 불을 내가지고 반려동물 4마리가 다 죽었는데 그게 리즈 본인 자신이 한 거라고? 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리즈는 그렇다고 쳐. 그럼 캐리는? 경찰은 리즈가 캐리를 살해한 거라고 거의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 수사 자료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되잖아. 이거 완전 관점이 달라진 거니까. 그래서 리즈가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막 화재도 입었었고 그리고 막 스토킹 피해도 입었었으니까. 그때 리즈가 제출했던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 자료 안에 휴대폰 내역도 있었단 말이죠. 사진이나 뭐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여기에서 너무 열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사건 초기에 수사가 너무 잘못됐던 거죠. 너무 꼼꼼하게 안 본 거죠. 리즈의 휴대폰 넘겨줬던 자료에서 캐리의 차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캐리의 차 사진인데요. 뭐 거의 잘 안 보이긴 하죠. 그때 당시가 2010년도 초였기 때문에 핸드폰 카메라 사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번호판은 딱 잘 보이죠. 그래서 캐리의 차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었죠. 이 사진이 찍힌 날짜가 20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경찰이 실종 조사를 하면서 캐리의 차를 발견했던 게 그 다음 해 1월 8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은 리즈가 경찰보다 먼저 캐리의 차 행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짐은 여기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증거실에 있었던 캐리의 차를 다시 감정하게 됩니다. 다시 꼼꼼하게 감정을 했는데 차 중앙에 이렇게 음료 같은 거 넣고 이런 콘솔 있잖아요. 그 콘솔에 민트가 하나 있었어요. 민트통. 입 텁텁하고 할 때 먹는 민트통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요 지문 보이시죠? 이 지문을 리즈의 지문과 대조를 해봤는데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리즈가 캐리의 차에 탔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리즈 이 사람 약간 제정신 아니다. 이 사람 또 뭔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경찰은 리즈의 차에 추적 장치를 달아서 감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리즈가 데이브의 전처인 에이미 집을 매일 배회하고 있었어요. 다음 타겟은 에이미였던 거예요. 그 무렵 데이브가 평소 때처럼 그냥 퇴근하고 나서 옷 갈아입으려고 옷장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맨날 보이는 곳에다가 뒀다고 했잖아요. 총을. 맨 윗칸에 올려놨던 총 케이스, 공구함처럼 생긴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케이스가 미묘하게 이렇게 틀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뭔가 가벼운 거예요. 열어봤더니 안에 있는 권총이 없어졌어. 와, 이거 리즈가 미쳐가지고 내 집에 침입한 다음에 에이미 쏘러 간 거 아니야? 2015년 12월 5일 밤 경찰 무전에 총격 사건이 보고됩니다. 빅 레이크 파크에 어떤 여성이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라는 무전이 왔어요. 이게 바로 그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녹음된 음성이에요. 소리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한 여성이 자신이 총에 맞았으며 상처 부위가 타는 듯이 뜨겁다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쏜 범인이 여성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남깁니다. What'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I've been shot. Okay, where are you at? I'm at the park by the sheriff's department. Okay, is there any serious bleeding? My leg is soaked with blood. Okay. Is the assailant still nearby? I don't think so. They took off running. Do you know who did it? No. Do you know if it was male or female? Female. 리즈가 총을 들고 갔고 모든 경찰도 그렇고 데이브도 그렇고 이거 큰일 났다. 에이미가 총에 맞았다 생각했는데 뉴스에 나온 신고자는 바로 리즈 골리어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를 쐈다고 말했어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자가 자기한테 총을 쐈다고. 근데 뭔가 좀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짐 형사도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뭔가 너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벌일 것 같지가 않은데 스스로 자기 다리에 총을 쏜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 여자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 집에 불까지 냈던 여자니까. 이거 그날 뉴스에 나왔던 리즈의 얼굴입니다. 얼굴 좀 심각해요. 많이 아파 보이죠? 아프겠지. 총을 맞았는데. 이 뒤에는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작게 보세요. 여기 이제 리즈의 다리에 있었던 총격상이에요. 짐은 리즈가 에이미에게 총격 누명도 씌우고 더 나아가서 캐리 살인 누명까지 씌우려고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짐 형사의 위험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짐은 일단 리즈를 보안 간수로 불렀어요. 리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에이미가 당신을 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리즈가 이렇게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당연히 에이미였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안관이 슬쩍 떠봅니다. 에이미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에이미는 저도 안 좋아했을 뿐더러 캐리에게도 엄청 부정적인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캐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관이 이걸 놓치지 않고 혹시 과거에 에이미가 캐리를 위협했던 문자나 이메일 같은 거 갖고 계세요? 리즈가 안 그래도 저한테 캐리 패주고 싶다는 말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안관이 옳았구나, 걸렸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정도만으로는 에이미가 캐리한테 뭔가를 했다는 증거가 되진 않거든요. 혹시 캐리 패주고 싶다는 말보다 조금 더 위협적인 거라던가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진짜 최고의 증거가 될 텐데 얘기를 한 거죠. 이와 동시에 경찰이 데이브한테 전화를 겁니다. 데이브, 남자 대 남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저라면은 지금 애들도 위험하니까 애들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이었으면 아무리 헤어진 사이였어도 지금 당장 에이미랑 같이 살 것 같습니다. 애들 옆에서 지켜줘야죠. 그 말을 들은 데이브는 맞아요. 제가 같이 옆에서 지켜줘야죠. 그래서 에이미랑 같이 합쳐서 살게 됩니다. 이건 사실 경찰 측에서 리즈를 자극하기 위한 함정 수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데이브와 에이미가 다시 합쳤다는 소식을 들은 리즈가 격분해가지고 보안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에이미가 나를 쏜 게 분명한데 왜 아직도 안 잡고 있냐, 왜 걔가 바깥을 돌아다니고 있냐 막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요, 전화로. 경찰은 아니 지금 에이미를 체포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지금 체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리즈가 알겠어요 이러고서 전화를 끊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메일을 보안관한테 전달을 한 거죠. 메일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혀요. 가관이야. 거의 무슨 자백 메일이나 다를 바 없었어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진짜 멍청하게도 리즈는 경찰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살인에 대한 스스로 세부 사항을 자백해버린 거예요. 리즈가 보낸 가짜 자백 메일에는 캐리가 자기 차에서 칼에 찔렸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말을 근거로 캐리의 차를 다시 수색합니다. 운전석 시트를 완전히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시트 천 아래에 조수석 바닥에서 커다란 붉은색 얼룩을 발견합니다. 바로 캐리의 혈흔이었습니다. 리즈는 바로 체포됐습니다. 자신이 지문이 나왔다는 말에도 거짓말 마세요. 난 그 차 근처에도 안 갔어요. 나 진짜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 강하게 부인했고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그냥 자기는 절대 아니라면서 부인했어요. 결국 변호사를 부르겠다면서 입을 닫았고 이 사건은 재판에 넘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재판이 뭐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게 캐리의 시신이 없잖아요. 이게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돼버려서 리즈를 제대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괴짜 천재 IT 전문가 토니가 다시 나섭니다. 토니는 데이브한테 2012년 당시에 사용했던 모든 전자기기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데이브는 그동안 다 줬던 것 같은데 의문스러우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창고를 이렇게 딱 열어봤는데 창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아주 낡고 작동도 잘 안 되는 낡은 태블릿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토니한테 이것도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줬어요. 다행히 그 태블릿 안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탁 열어서 봤는데 파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마치 누군가 일부러 싹 다 지운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토니는 뭡니까? 전문가 아니겠어요? 포렌식으로 바로 복구를 했죠. 약 11,000개의 썸네일 크기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쬐끄만한 아이콘 썸네일 크기의 사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려면은 엄청 확대해서 보면 다 깨져가지고 사실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게 어디예요? 이런 식의 사진이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리즈의 셀카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리즈가 옛날에 쓰던 폰에 있었던 SD 메모리 카드였던 거예요. 수천 장의 사진을 막 이렇게 넘기던 토니의 눈에 이상한 사진 하나가 들어왔어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나무 토막인 줄 알고 싹 지나쳤다가 기분이 쎄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 보니까 이거 뭐지? 탈색인 거 보니까 인체 같은데? 마침 토니가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레이 아나토미 팬이었던 거예요. 의학 드라마. 그거 책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림하고 이 사진하고 대조를 해봤더니 그 시신 사망 후에 발에 있는 혈관이 도드라지는 그 패턴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혈관 패턴의 이름이 비너스 마블링이라는 현상인데 그거 같아 보였어요. 이거 시신의 발 아니야? 여기서 뭔가 더 특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 안에 이 글자 보이세요? 이게 타투인데 어미모, 엄마를 뜻하는 한자였어요. 그래서 바로 캐리의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따님 발에 문신이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캐리 발에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 문신이 있었어요. 이게 캐리의 사진인데요. 캐리의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발 위에 크게 문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방금 봤던 그 발이 리즈가 살해한 캐리의 발을 찍은 살해 후 트로피 같은 기념용 사진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사실 재판이라고 열리긴 했지만 캐리의 시신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무죄가 나올까봐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면밀히 고려한 후 본 법정은 캐리 파버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측이 주장하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무죄를 예상하고 참담하게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 판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증명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은 재판 도중 검찰 측이 제시한 압도적인 양의 증거로 인해 뒤집혔습니다. 캐리 파버는 자신의 의지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닙니다. 매우 슬프게도 살해됐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 리즈 골리어가 2012년 11월 13일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악의를 품고 캐리 파버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리즈 골리어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이렇게 판결이 나긴 했어도 사실 캐리의 엄마나 캐리의 아들에게는 이미 캐리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지난 몇 년간 그 작은 마을에서 캐리는 미쳐 날뛰는 스토커라고 온갖 사람들이 이제 편협한 시선으로 봤었거든요. 캐리의 파버의 오명을 씻어주는 순간 이었기도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리즈의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나 캐리의 엄마 낸시와 아들의 이제 가슴 아픈 얘기들도 다 못 다뤘어요.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저는 이거 뒷이야기긴 한데 이 사건을 해결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했던 IT 전문가 토니 있잖아요. 이 토니는 사실 이 사건 전에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었대요. 근데 이 사건이 클라이막스로 갈 때쯤 뇌의 종양이 너무 커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에 영향을 줄까봐 수술을 미뤄가면서까지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한 짐이나 토니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나마 무죄가 아닌 종신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남자의 가벼운 호기심, 징한 외로움으로 인해서 시작된 가벼운 만남이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고 또 다른 여성은 희대의 살인마가 돼버린 이 사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함께 보시려면 라이브에도 같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안녕. 유바.